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그 20라운드 1위 맨시티를 쫓기 위해 어떻게든 승점 3점을 쌓아야 하는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찜찜한 1점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첼시는 맨시티와 승점 10점, 리버풀은 11점, 리버풀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8점 차이. 아직은 리그 절반밖에 오지 않았지만 3경기가량 차이가 나게 되면서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살짝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이번 경기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팀은 서로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리버풀은 첼시의 중앙 빌드업을 억제하고자 평상시보다 더 높은 강도의 압박과 포지셔닝, 첼시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좌우로 넓게 벌려선 다음 노골적인 라인 침투, 즉 서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서로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단순화시키려 한 리버풀. 리버풀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조르지뉴로부터 시작되는 첼시의 빌드업을 차단하자.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압박에 취약한 조르지뉴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에 능한 캉테와 코바치치가 선발 출전. 하지만 리버풀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죠. 코바치치의 패스 능력도 좋은 편이지만 조르지뉴만큼의 공격적인 킥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 캉테와 코바치치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다면 사실상 티아고 실바의 빌더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진 패스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캉테, 코바치치는 티아고 실바를 자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실바를 같이 압박해 나간다면 높은 지점에서 볼을 탈취해 빠른 공격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반전 여러 장면들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코바치치가 인터셉트를 하고 난 후 패스 경로가 없어서 곧장 중앙에 있는 실바에게 백패스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마네가 차단한 후 henderson을 거쳐 살라에게 위협적인 패스가 들어가죠. 옵사이드 판정이 나긴 했으나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로인 상황에서 코바치치와 캉테 모두 받기 애매한 위치에 있자 높이 올라온 실바에게 연결이 되는데 역시나 마네가 곧장 압박을 가합니다. 이후 루즈볼 상황에서 플리식이 소유하긴 했으나 henderson이 빠르게 탈취하고 곧장 최전방에 있는 살라에게 위협적인 패스가 들어가죠. 이미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던 실바는 공간을 커버할 틈도 없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리버풀 선수들 사이에서 코바치치가 내려와 볼을 받는 순간 조타와 살라는 후방, henderson은 전방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캉테가 내려와 볼을 받는 시점에선 밀러가 내려와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실바에게 패스를 건네줄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서 보시면 실바 입장에서 공을 전달할 만한 경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측면으로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롱볼로 전환을 했지만 결국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었죠. 이날 첼시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놀드가 있는 첼시의 왼쪽 리디거 쪽에서의 빌드업은 극도로 조심히 운영하며 사실상 리디거를 활용한 빌드업 전개를 하지 않았고 티아고 실바와 우측 캉테, 아즈필리쿠에타를 중심으로 롱볼 위주의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시즌 평균 첼시의 롱볼 시도 횟수가 91.4회, 리버풀전 첼시의 롱볼 시도 횟수가 116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리버풀 입장에선 상대의 롱볼 빈도를 높여 경기 운영 방식을 단순화시키는 1차 목적은 달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티아고 실바의 운영으로 인해 첼시의 공격진은 보다 쉽게 이선을 거치지 않고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전반 40분까지만 리버풀이 좋은 운영을 가져갔고 그 이후로는 압박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가 많지 않았죠.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코바치치의 추격골이 나오기 전까지의 수치와 경기가 종료되었을 때의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적인 라인 침투.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에 대응해 첼시가 꺼내든 카드는 간단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만큼 수비 라인 또한 높이 끌어올리는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하자 첼시는 리버풀에 대응해 양쪽 윙백을 터치라인 부근에 3명의 공격 자원은 센터 스페이스,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이선에서 공을 받아 연기하는 식의 운영이 아닌 오로지 뒷공간만을 공략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중앙을 텅 비워둔 채로 3선에 5명, 1선에 5명, 2선 연계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아닌 노골적으로 측면 공간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만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아놀드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공격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밀러가 있는 왼쪽 또한 과감한 전개를 하기엔 리스크가 상당했습니다. 더불어 반다이크와 파비뉴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며 리버풀의 후방은 무주공상 그 자체였죠. 실제로 리버풀의 패스맵과 선수들의 포지션
포지셔닝은 평상시와 달리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첼시의 운영은 티아고 실바와 아즈필리쿠에타를 중심으로 철저히 치미카스, 밀너 쪽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핸더슨, 파비뉴, 밀너 세 미드필더의 포백 보호와 장악력이 높았더라면 첼시가 노골적으로 라인 침투만 노리며 롱볼 빌드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 뒤에서 지역 수비를 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코바치치의 추격골이 들어간 시점부터 캉테와 코바치치의 탈압박 능력, 중원 장악력이 급증하며 리버풀의 3미들은 아무것도 못한 채 경기 내내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술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퍼포먼스로 압도당하다 보니 리버풀 입장에서도 무승부가 합당하게 느껴진 것이죠. 세 번째로는 라인을 내리지 않는 리버풀. 사실 첼시의 의도적인 라인 침투를 차단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최전방에 살라만 두고 나머지 선수들은 라인을 내려 하프 스페이스를 잠그면 됩니다. 최근 브라이튼전만 보더라도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잠그며 첼시의 공격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브라이튼과 첼시가 기록한 기대 득점 값은 0.76으로 브라이튼의 0.79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수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첼시 입장에서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센터백과 윙백의 공격력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리스 제임스와 벤 치렐이 빠져있고 센터백에게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요구하기엔 리버풀의 역습이 무서운 상황이다 보니 만약 리버풀이 완전히 내려앉아 어느 정도 지루한 시간을 보냈더라면 한두 번의 기회를 통해 첼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공격적인 팀답게 라인 침투를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내려앉는 수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리버풀의 아이덴티티 그대로를 가져가며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2대0 리드때까지 압도했던 리버풀의 강력한 전방 압박, 추격골을 넣은 시점부터 전반적인 첼시 선수단의 멘탈리티 회복, 코바치치와 캉테가 압도한 중원, 라인 침투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엉망이 되어버린 리버풀의 수비 라인, 코로나 후유증인가 걱정되는 반다이크와 파비뉴의 퍼포먼스, 첼시에서 티아고 실바의 존재는 대체 불가, 맨시티만 좋았던 경기.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뿅!